11월 7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판세가 사실상 매일 좀 바뀌고 있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전체적인 판세 서 교수님 먼저 서 교수님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6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점점 무언가 이제 그 어떤 그 뭐 매일같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1% 2% 이게 그 요동치는 건 있습니다만 대충 어떤 흐름 같은 거 윤곽 같은 거는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50개 주가 있지만 그 중에 경합주는 7군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그 7개 주가 지역별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소위 그 중서부 위쪽에 있는 그 3개 주는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따뜻한 지역이라 그래서 선벨트라고 하는데 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4개 주입니다. 근데 그 7개 주 중에 이제 그 중서부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쪽은 해리스가 앞서 나가는 것이 조금 이제 좀 고정되다시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쪽은 이 트럼프가 앞서가는 것이 조금 고정되는 네. 어떤 이렇게 이 지역별로 위쪽과 아래쪽이 예. 좀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는데 그럼 서 교수님 네. 지난주 방송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일주일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출렁이고 있거나 다음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270명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대통령 예. 선거인단 수 중에 이제 과반을 이제 가까스로 넘는 턱걸이로 넘는 270명이 필요한 건데 결국 해리스가 이제 승리하려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다 이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교집합 같은 느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올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TV 토론회에서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까지 예. 계속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해리스 후보를 교체된 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쫓아갔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1% 2% 앞서가는 걸로도 나오는 상황인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호는 거의 정해졌고 네. 누가 결국 더 많이 투표하러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박 교수님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미국의 판세에서 지금 어디가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 박 교수님은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해리스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보인다. 해리스가 주춤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예. 워낙 많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보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그 전체 여론조사 평균치 이거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RCP라 해서 Real Clear Politics에서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네. 여기서 보면 전국 규모의 해리스가 전국 지지율이 49.4%고요. 예. 엊그저께일 겁니다. 트럼프 예. 전 대통령이 47.2%,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선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전국 규모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전국 규모의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늘 더 강하게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이 아주 큰 주에 많은 인구 있는 주는 다 어쨌든 민주당 지지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네.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의 범위에는 훨씬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경합주 여론조사와 우리가 전국 규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RCP라고 불린 데서 보면 경합주 승부에서도 두 후보가 일단 47.7%로 동률로 나옵니다. 아하. 그리고 방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에 이제 그 러스트 벨트와 밑에 있는 썬 벨트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좀 있긴 한데요. 러스트 벨트에서는 0.2에서 1.7% 정도로 해리스가 우세하고 네. 나머지 선벨트에서는 0.1에서 1.7% 야, 정도. 그러면 그거는 사실 완전 박빙입니다. 네. 완전 박빙이고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박 교수님도 지금 서 교수님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펜실베니아 주가 지금 19명이 그렇죠. 선거인단에 걸려 있어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가장 많은데
결국 그쪽에서도 지금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예. 그쪽이 상당히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선곡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조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하기 이전인 3월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공화당이 필라델피아에 몇 번 방문을 했냐 보면은 민주당이 19번, 공화당이 14번입니다. 가장 많이 방문했고 말씀하신 19명. 근데 필라델피아가 또 재밌는 게 다른 주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필라델피아의 그 가장 핵심 지역, 그 지역에는 역시 뭐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유색 인종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피츠버그 인구는 보수고 또 주위 인구 절반이 되는 농촌에는 또 보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합된 상태라서 그런데 여전히 오차범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줄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가장 또 좀 유의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고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한 거는 역시 TV 토론이 영향을 미쳤는데 서 교수님 지금 TV 토론의 2차 토론이 다 지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이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2차 TV 토론 관련돼서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요. 펜실베니아 얘기 조금만 짧게 더 드리면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이렇게 네모나게 옆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이쪽에 피츠버그가 있는데 가운데를 엘러바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러바마라고 부를 정도로 여기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피츠버그하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유색인종이 많은 그런 도시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엘라바마로 부를 정도로 보수세가 있어서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대로 트럼프가 1차 피습을 당했었던 곳이 버틀러 펜실베니아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트럼프 지지가 엄청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그런 특징이 있고 2차 TV 토론은 일단은 그 트럼프 진영 쪽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하지 맙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봐야 트럼프가 1차가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지난 TV 토론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뭐 실수 또 이제 해리스한테 뭔가 엮이는 분위기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해리스는 한 번 더 하자 그러죠 당연히. 왜냐하면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전국적인 이 내셔널 그 스테이지에서 자꾸 나와줘서 트럼프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를 유권자들한테 각인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는 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쪽은 좀 주저하는 분위기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 1일 날 이제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분석하기로는 만일에 10월 1일 날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큰 실수를 하거나 굉장히 뭔가 토론회를 잘못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좀 초조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해진 트럼프가 대소로본 나다라고 하는 걸 좀 과시하려고 해리스와의 2차 TV 토론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통령들 간의 TV 토론회는 이미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또 그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금 부통령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또 국무총리보다도 더 영향력이 좀 적고 그동안에 크게 변수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또 인물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사고도 치고 또 말실수도 많고 그에 비해서 지금 팀월즈 부통령 후보는 상당히 좀 정제되고 또 약간 수도분한 그런 이미지라서 인기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부통령들의 이런 역할이라든가 부통령 TV 토론도 조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느 한 중요한 변수가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표차로 결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통령의 토론도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제이디 벤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됐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것이 영화화까지 돼서 이번에 부통령이 되고 나서 여름에 제가 사실 힐빌리의 노래 책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궁금한 것은 이 사람이 왜 이 트럼프를 지지하려고 지지 선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그 전만 해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히틀러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고 자라온 환경이 트럼프랑 굉장히 다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죠. 뭐 당연히 뉴욕에서 맨하탄에 부동산 재벌이 있었고 이 사람은 백인 하류층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통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쭉 보니까 제가 좀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긴 한데 뭐 그 책에서 자신의 삶과 정치적인 성향을 봐서는 그 트럼프를 지지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의미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이디 벤스나 팀 월즈나 둘 다 백인이고 또 중부 출신이긴 하지만 예. 성향은 굉장히 나뉘는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주목되고요. 그리고 아까 2차 토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저도 역시 부통령 토론이 중요하다. 네. 만약 여기서 뭐 캣 레이디라고 이미 얘기를 해갖고 그렇죠. 스위프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제이디 벤스가 실수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만회할 찬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또 늘 생각하기가 본인이 굉장히 이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대선 토론이 그 당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였는데 10월 22일 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2차 토론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 뭐 그 정도로 현재로서 판단하는 게 박 교수님이 지금 좋은 걸 알려주셨는데 10월 22일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제 11월 5일 날 열리는데 대충 이제 그때쯤에 열렸는데 보통 한 2주도 안 남긴 상태에서 2주 정도 남긴 상태에서 대비 토론이 또 열려서 이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시죠. 왜냐하면 일정을 보면 지금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 투표가 집중되는 시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5일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토론을 해서 트럼프가 밀어붙여서 자신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힌다.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서 교수님 네, 네. 사전 선거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 또 이게 어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젊은 층이 또 얼마나 나오느냐 또 노년층도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게 선거를 좌우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야 이거 상식 밖으로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투표를 먼저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사전 투표율이라든가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분위기 지금 이런 거는 또 어떻고 이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는 거기에 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이제 그 시각에서 볼 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미는 국정 심판론,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문제다, 국경이 뚫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국정 심판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 쪽에서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그 양극화 정서의 부추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국정 심판론 대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이내믹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해리스 쪽에서는 조기 투표, 사전 투표 관련돼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조금 역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투표 당일에 현장 투표하는 이제 그런 관행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층이나 빈곤층이나 주로 전통적인 민주당 그 지지층들이 네. 투표를 건너뛰거나 예. 아니면 뭐 잡이 여러 개여서 투표 당일에 투표할 시간이 없었거나 해서 투표를 못 했는데 2020년 팬데믹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상황 때 조기 투표, 특히 이제 메일인 이제 우편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미국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헌법에 보시면 미국 각 주가 알아서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주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거의 그 사전 선거를 한 3주 어떤 많은 곳은 4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긴 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나가서 예. 현장에 가서 사전 예.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2000년에 엘고와 아들 부시가 붙었던 선거 때는
현장 당일 투표가 80% 이상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요번 미국 대선에서는 MIT 교수가 이제 예측한 바에 따르면 45% 정도가 당일 현장 투표고 네. 나머지 55%는 사전 투표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 이게 엄청난 거죠. 사상 사실은.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현장 투표를 압도하는 그런 2020년 네. 팬데믹 때는 이제 거의 반반 정도 네, 네. 비슷했던 거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전 55% 투표가 는 굉장히 네. 들어오면서 네.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일렉션 데이가 일렉션 윅스가 됐어요. 네. 이게 결국 구조적으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 네. 유색인종층, 빈곤층들이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예. 투표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 투표는 저도 뭐 당연히 굉장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있는 사람들은 생업이 사실 바쁜 그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일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이번 선거는 사실 좀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말씀은 아닌데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경제 문제고요. 결국은. 예. 또 하나는 법과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하겠어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만 법과 질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과 그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불법 이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민자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공화당이 뭔가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주요 대도시로 보냈고 이거는 또 하나 확실한 게 대도시의 치안에 좀 어려워진 것은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한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렇다면 법과 질서 측면에서 과연 이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유리한 면을 보였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바뀌니까 새로운 국면이 좀 등장하긴 했죠.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해리스의 배경은 검사지 않습니까? 예. 법을 지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이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MBC에서 하는 그 방송 중에 영어로 로우 앤 오더라는 게 예, 있는데요. 그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데 그게 시즌이 25년 차. 네. 올해 지금 25 시즌 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길게 할 만큼 미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드라마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법과 질서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